난쟁이의 옛말이거든요. 옛날말. 주머니가 있으면 무언가를 담을 수 있죠. 불뚝, 연기가 푹푹푹. 나는 이 집 못 뺀다. 나 여기 없으면 갈 데 없다. 현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아예 현실 도피를 하려고 내가 꿈꾸는 이상향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안녕, 엠토쌤이에요. 오늘은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이 배워볼게요.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 작품은 1970년대 사회상을 담고 있습니다. 1970년대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을 때죠.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소외된 그 빈민층이 있었어요. 이 작품은 그러한 도시 빈민층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함께 읽으면서 1970년대 사회상을 같이 살펴보고 이 작품에 특히 등장하는 장소라든지 다양한 시어들의 상징성을 같이 알아보면서 역사와 문학의 상관관계에 중점을 맞춰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작품의 제목부터 살펴보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돼 있죠. 사실 이 작품의 원래 제목, 원제목은 난쟁이가 아니라 난장이었어요. 그럼 선생님 왜 난장이가 아니라 난쟁이라고 써있죠? 라고 한다면 원래 문법적인 표현으로는 난쟁이가 맞아요. 이 난장이는 난쟁이의 옛말이거든요. 옛날말. 그래서 원래 제목은 난장이지만 이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이 작품에 실릴 때 난쟁이라고 이렇게 실려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렇다면 난쟁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난쟁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난쟁이를 우리 처음에 딱 난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죠? 겉으로 보이는 신체적인 특성이 먼저 떠오르죠. 신체적 특성으로 난쟁이를 바라본다면 뭔가 키가 작은 사람, 왜소한 사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왜소한 체구를 가진 사람. 반면에 이 난쟁이를 신체적 특성 말고 사회적 지위로서 이 난쟁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라고 본다면 이 작품은 1970년대를 살아가던 도시 빈민층의 삶을 담고 있다라 그랬어. 그렇다면 이 난쟁이라는 거는 그러한 도시화, 산업화 사회에 살아가는 소외당하고 있는 그런 빈민층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빈민계층을 난쟁이라고 상징했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작품에서 난쟁이는 이 나라는 사람의 아버지로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 작품의 줄거리 조금씩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은 또 화이트보드에 같이 적고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난쟁이는 방금 한 것처럼 신체적인 특성 부분에서 보면 좀 왜소한 체구를 가진 사람, 사회적 약자일 것이고 또 사회적 지위로 본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 빈민계층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의 아버지는 도시 빈민계층에 속하는 사람이겠죠.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무슨 뜻일까요? 그래, 우리 아버지 난쟁이야. 어쩔래? 우리 아버지 난쟁이다. 근데
너네는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본 것만 맞았어. 그것 빼고 너희가 말하는 건 다 맞지 않아 라는 뜻이겠죠.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 다 맞지 않아. 너희가 살고 있는 모습들 다 정의롭고 공평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 불의에 가득 찬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너희들 우리 아버지를 보는 그런 시선 말고 나머지는 다 옳지 않아 라고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우리 가족 전부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네가 옳지 않아. 너희는 옳은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가족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또 3 남매가 있네요. 나라는 사람은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영수라는 사람이야. 영수라는 큰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동생 그 밑으로 또 영호, 영희라는 2 동생이 있는 상태예요. 나의 모든 것은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도 하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국 그리고 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좀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금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반면에 이렇게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가지지 못한 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공간을 의미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이 나라는 그 가족은 지옥에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회 빈민계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대. 항상 꿈꾸는 거야. 언제 이 가난하고 피폐한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까? 맨날 이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꿈을 꿨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전쟁이라고까지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날마다 졌다라는 건 그 가난을 결국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작품에 보니까 지옥 그리고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지옥은 나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좀 못 가진 자가 사는 곳. 가지지 못한 사람들,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 천국은 조금 부유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공간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빈부의 대립과 갈등을 이 둘의 대립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가족들은 힘들고 또 고달픈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 와중에 무엇인가가 하나 등장을 해요. 뭘까? 봤더니 그게 뭐냐? 라고 물어보죠. 어머니가. 철거 개고장이에요. 라고 합니다. 철거 개고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집에 아파트를 지을 거니까 빨리 이 집에 짐을 모조리 다 빼세요. 빨리 이 집 철거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문서야. 그런 철거하세요 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예요. 그럼 이제 이 가족들은 이제 쫓겨나게 된 상황인 거죠. 원래 살던 공간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예요.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멋있는 식탁 위에 이렇게 우아하게 드시고 있는 게 아니라 조각마루 끝에서 조금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조금 가난한 그런 형편을 드러내는 소재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조각마루라는 것도.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어코 왔구나 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는 이미 그 전부터 예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언젠간 이 집을 철거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조금 상태였어. 그 철거 계획장을 보면 거기 윗부분에 낙원구라고 적혀 있죠. 우리 뭐 송파구, 광진구, 막 성북구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낙원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낙원은 천국과 같은 의미죠.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름이 천국이래. 그리고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작품의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의 시간적인 배경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 보면 일단 시간적인 배경은 1970년대라고 했었죠.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를 담고 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낙원구, 또 행복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낙원구 행복동? 우리 이름만 보면 굉장히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평화롭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곳에서 사는 것 같잖아. 근데 실제 이 사람들의 삶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지옥과도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현실은 지옥과도 같은데 단지 겉에 이름으로만 낙원구 행복동이야. 그러면 왜 작가가 이 공간의 이름을 낙원구, 또 행복동이라고 정했을까요? 오히려 이 사람들의 더 비참한 삶, 더 힘겹게 사는 삶을 더 부각시키기 위함이겠죠.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지은 거는 오히려 지옥이라는 이런 현실과는 더 정반대죠.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반어법. 절망적인 현실을 강조하기 위해 반어법을 썼다. 피폐한 현실의 모습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썼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어서 같이 볼게요. 이제 철거 계곡장을 받게 된 상황이고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신 거겠죠. 그리고 이 뒤에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같이 볼게요.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여기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쓰였어요.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이거는 산업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공장 같은 거에 굴뚝, 연기가 푹푹푹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나는 그런 공장의 모습은 산업화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굴뚝의 그림자가 지금 어디를 덮었냐면 좁은 마당을 덮었대요. 이 좁은 마당이라는 거는 나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의 마당이겠죠. 높은 거대한 산업화가 그 산업화의 그림자가 이 조그만하게 소박하게 살고 있는 그 나의 가족들을 덮은 거야.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문장이.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사실 이 철거 계곡장을 받은 사람은 나의 가족들 뿐만 아니겠죠.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철거 계곡장을 받은 거야. 막 난리가 난 거지. 이제 나는 이 집 못 뺀다. 나 여기 없으면 갈 데 없다. 막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비집고 나와가지고 동사무소로 막 갑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동사무소로 가게 되죠. 어머니는 부엌 바닥을 한번 이렇게 치고 가슴을 치고 되게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동사무소에 갔는데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라고 나와요.
이 나도 동사무소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항의하러 가는 거고, 이 나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두 동생도 그 동사무소에 갑니다. 아침 일찍 일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다 일을 하러 나갔다가 우리 집 철거해야 된대 라는 소문을 듣고 다 이렇게 모이게 된 거야. 누가 그 상황에서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그치?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다 모인 거죠. 또 아버지도 모였어요. 아버지도 노동 일을 하시는 그런 노동자 분이셨는데, 그런 아버지가 쓰시던 그 공구를 메고 동사무소로 모입니다. 그때 그 동사무소 주변에는 막 항의하는 동네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거간꾼도 왔었어요. 몇 사람의 거간꾼, 그러니까 거간꾼들은 이제 그런 거죠. 이 집을 철거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거든요. 그 집을 철거한 대신에 주는 아파트 입주권이야. 근데 그 아파트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입주를 하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은 입주권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야. 그럼 사실 그 입주권은 무용지물한 상황이죠. 쓸모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한 아파트 입주권을 사려고 하는 거광꾼들도 같이 득실득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거광꾼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팔려고 막 난리였어요. 엄청 소란스러운 상황이죠. 한쪽에는 막 뭐라고 막 항의하고, 한쪽에서는 또 입주권 파세요, 그거 파세요, 막 이렇게 소란스러워하고. 근데 그 가운데 나의 아버지는 무슨 행동을 하냐면,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라고 나와요. 아버지는 막 같이 항의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책을 읽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어떤 책을 읽고 계셨을까요? 좀 궁금하죠? 여기서는 책 제목이 등장하지 않은데 이제 뒷부분에 가면 책 제목이 나오거든요. 이 책 제목, 여러분 다 이거 미리 다 읽고 왔죠? 미리 좀 스포를 하자면 1만 년 후의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1만 년 후의 세계? 1만 년? 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1만 년 후에는 우리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세계의 모습이죠. 그치? 현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아예 현실 도피를 하려고 엄청 먼 세계를 그냥 동경하고 갈망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야. 아버지는 이제 현실은 이제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현실은 놔두고 엄청나게 먼 미래, 이상적인 세계만 바라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이제 철거를 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이 철거 계고장을 딱 받았을 때 이 5명의 가족 구성원이 행동하는 모습과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요.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차라리 우리 입주권이라도 받자라는 생각에 어머니는 철거 계고장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대로 순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때 어머니가 막 못을 뽑고 있을 때 이 나라는 영수, 그러니까 큰아들은 막 어머니의 행동을 도와주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걸 보고 있던 영호, 이제 그 남동생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야. 조금 현실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인물이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팔긴 왜 팔아? 라고 하면서 막 저항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그 영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아버지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렇게 봤더니,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쭉 뭐라고 하냐면,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라고 하면서, 시에서 이미 법으로 탁 정한 거니까 우린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체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시로 대표되는 국가기관의 명령, 우리는 거스를 힘이 없어 라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건 우리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또 영호는 계속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체념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라고 계속 또 거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동생 영희는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조금 나약하고 좀 순수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희 역시 마찬가지로 좀 수능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이 펜지꽃, 이름은 좀 낯설지 몰라도 여러분 한 번씩 길을 가다 보면서 한 번씩은 봤을 그런 꽃이에요. 되게 조그만하고 알록달록한 꽃들이거든요. 길가에 이렇게 피어있는. 그렇게 작은 꽃 앞에 서 있었대요. 작품은 상징적인 의미가 참 많이 쓰인 작품이랬잖아요. 이 펜지꽃도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희의 좀 순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이 펜지꽃의 이미지와 같이 사용하면서 형상화하고 있어요.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라고 하면서 우리 이제 갈 데 없잖아. 그냥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소극적인 태도, 나약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영호는 여전히 저항적인 태도. 어떤 놈이든 집에 헐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라고 하면서 분노를 계속 표출하고 있고. 또 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해. 그들 옆엔 이미 법이 있어. 그들 옆엔 법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들 옆에는 법이 있다라고 할 때 그들은 못 가진 자, 가진 자 중에 가진 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좀 있는 사람들, 좀 돈 있는 사람들 옆에는 법이란 게 있어. 라고 하면서 법 얘기를 꺼냅니다. 사실 이 법이라는 거는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필요한 그런 존재죠. 근데 여기서 법은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를 위협할 때 쓰이는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이 법이 못 가진 자들을 약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모순적인 사회, 비판하기 위함이겠죠. 이어서 같이 볼게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 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울고 싶은데 제대로 엉엉 소리 내어서 울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그 아픔을 참고 견디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소리 내서 울게 된 거죠.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 냄새가 났다. 이 풀 냄새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요. 이 뒷부분,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 같이 살펴본 후에 같이 여기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풀 냄새가 났는데 이 풀 냄새를 맡고 갑자기 과거가 떠오른 거야. 어떤 과거가 떠오르는지 같이 볼게요. 이제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여기부터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에요.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났대요. 풀 냄새와는 조금 대조되는 그런 단어들인 거죠.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곤 했다 라고 얘기해요. 엄마 이건 무슨 냄새야? 라고 물었다는 거죠. 어머니는 그런 자식들에게 고기를 사주고 싶지만 가난한 형편 때문에 사주지 못해서 조금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죠. 나중에 고기 사줄게. 그때 같이 먹자. 같이 해먹자라는 말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막 거짓말 하면서 어머니 손을 팍 풀이칩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사실 여기서 아버지는 그 난쟁이겠죠? 이 나의 아버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도 아니었고 이제 또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이제 서술자가 왜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했냐면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한 원망의 말을 한 거야. 사실 나란 사람도 진짜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면 너무 가족들도 같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나빠라고 원망의 말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라고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아버지 좋은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여기 나의 대사를 보면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머니가 달린 옷, 여기서 조금 주머니가 달린 옷은 어떤 의미냐면 주머니가 있으면 무언가를 담을 수 있죠. 돈을 담을 수도 있고 먹을 것을 담을 수도 있고 무엇인가 넣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싶다는 거야.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죠. 뭔가 넣고 다니고 싶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든 돈이든. 또 이러한 표현도 나오거든요. 아버지는 악당도 못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차라리 악당도 못해. 악당은 돈이라도 많지. 여기서 돈이라도 많다, 돈 많은 사람은 가진 자에 해당했겠죠. 그치? 가진 자를 악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여기서 가진 자를 악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도덕한 사람이야. 부도덕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악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풀냄새, 고기 굽는 냄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풀냄새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었고, 고기 굽는 냄새, 조금 부유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얘기였어요. 또 무허가 건물, 경제적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은 허가가 없는 그런 건물에서 살고, 반면에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주택가에서 살죠. 번듯한 집들이 집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어. 개천 건너편에 있는 주택가, 막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주머니 없는 옷, 돈이든 먹을 것이든 담을 수 없는 옷은 가지지 못한 소외계층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고, 주머니가 있는 옷은 좀 경제적 형편이 부유한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죠. 먹을 거나 혹은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전부 다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빈부대립의 갈등,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이 나와요.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거기부터가 다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과거를 회상하기 전에 나라는 서술자는 영희의 이렇게 입을 가렸다가 풀냄새를 맡고 과거, 고기를 굽는 냄새를 맡았던 과거를 떠올렸던 거죠. 이제 다시 그 행동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리고 이제 손을 뗀 거죠.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주머니 없는 옷? 요거에 해당하겠죠.
실제로 주머니가 없는 옷을 정말로 입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주머니 있는 옷을 동경했던 과거의 모습과 같이 살펴봤을 때 조금 가난한 사람들의 삶, 빈곤한 삶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중략 부분의 줄거리 같은 게 쭉 나오고요.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 그쵸? 우리 1만 년 후의 세계, 우리 앞에서 아버지가 동사무소 앞에서 책 읽고 있었댔잖아. 그 책 이름이 드디어 등장했어요. 아주 먼 미래, 현실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세계를 동경하는 모습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영희는 온종일 펜지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펜지꽃도 그렇고 줄 끊어진 기타도 그렇고 다 상징성을 담고 있어요. 내가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를 따라왔었다. 라디오. 이 나라는 사람은 라디오로 공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디오라는 거는 이 나의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꽤 쓸만한 라디오가 있어서 그걸 사러 갔어. 조금 가격은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라디오를 사러 갔는데 그 오빠가 라디오 사러 가는 걸 영희란 여동생이 따라갔대요. 근데 영희가 저기 먼지 속에 있던 기타를 퉁퉁 이렇게 튕겼던 거야.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여동생한테 기타를 사주고 싶어서 원래 사려고 했던 조금 비싼 라디오 대신에 조금 가격이 값싼 라디오를 사고 대신에 그 기타를 또 사줬대요. 근데 그렇게 라디오와 기타는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디오는 나의 서술자 나, 여기서 말하는 나의 희망인 거고 이제 기타는 영희의 희망과 꿈이었어. 근데 라디오는 고장이 났고 기타 줄은 끊어졌다 라는 거는 이제 꿈과 현실이 좌절됐다 라는 의미겠죠. 여기서 상징이 많이 쓰였죠. 이런 것들도 다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어. 여기서는 특히 펜지꽃, 그리고 라디오, 그리고 기타가 나오죠. 펜지꽃 같은 경우는 영희의 순수함,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다. 라디오는 서술자 나의 희망, 꿈을 의미하고 기타는 영희, 꿈, 희망을 의미하겠죠. 근데 지금 기타와 라디오가 고장나고 줄이 끊어졌다 라고 나오죠. 고장났고 줄이 끊어졌다라는 거는 이런 꿈과 희망이 좌절되었음을 나타내죠. 꿈, 희망이 좌절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고장나고 끊어졌다라는 것. 그렇죠? 영희는 이제 줄 끊어진 기타를 치고 있었고 그 옆에서 아버지는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나라는 사람은 이제 아버지가 왜 그러한 책을 읽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책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저기 개천 건너편에 있는 주택가 3층에 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나한테 빌려줬다라고 얘기해요. 이 개천 건너에 있는 주택가는 조금 천국이라고 표상되는 그런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공간이죠. 근데 이 1만 년 후의 세계를 빌려준 사람은 그 이름이 지섭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지섭이란 사람은
또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주택가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서 가정교사로 일했기 때문이에요. 가정교사라는 거는 조금 지식은 갖추었지만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은 좀 소외계층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난쟁이라고 표현되는 나의 아버지와 소외계층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통하는 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둘이 말이 잘 통해서 얘기를 이렇게 잘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지섭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그 지섭이란 사람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게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지섭이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사랑 없는 욕망만 가득 차 있대요. 이기심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로지 나의 욕망을 위해서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았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땅은 죽은 땅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옥과 죽은 땅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이 현실을 죽은 땅, 그리고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지섭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공감합니다. 하긴 하면서 그치,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은 죽은 땅이지 라고 말하고 있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라고 지섭이 물으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라고 얘기해. 이건 어떤 대화냐면 아저씨가 조금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아저씨가 열심히 일 안 해서 가난하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나 성실하게 일했어. 그런데도 이렇게 힘들게 빈곤한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도 잘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혹시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라고 지섭이 물으니까 또 없어. 나 법도 잘 지켰어. 나 되게 도덕적으로 산 사람이야. 근데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당신 그러면 아저씨 간절한 마음 없이 살아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나 간절한 마음도 가지면서 살았어. 기도도 드렸단 말이야. 이런 얘기하죠. 아니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이 지섭은 이 아저씨, 그러니까 이 난쟁이,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않다, 죽은 땅이다. 이 세상은 떠나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실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 지섭과 나의 아버지의 태도가 같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니 떠나다니? 어디로? 하니까 달나라로 라고 얘기를 해요. 달나라? 우리 막 어렸을 때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막 달나라에 사는 공주들, 별나라에 사는 왕자들, 공주들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굉장히 조금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소재죠. 뜬금없이 근데 달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만 년 후의 세계도 그렇고 달나라도 그렇고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모습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대비되는 그런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달나라는 현실과 대비되는 이상적인 공간이죠.
이상세계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라는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대요.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거죠.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왜 헤맸을까요? 아버지를 찾기 위한 행동이었어. 뭔가 아버지한테 좀 문제가 생긴 상황이겠죠. 나는 방춧가루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에 다가왔다. 높은 굴뚝, 그런 산업화의 결과물이라고 앞부분에 했었죠. 공장의 높은 굴뚝이에요.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버지가 공장 굴뚝 맨 꼭대기에 이렇게 서 계신 상황이에요. 아버지는 왜 공장 굴뚝에 올라가셨을까요?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달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야. 아슬아슬한 공장 굴뚝에 올라간 이유는 그 달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꿈꾸는 이상향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그 공장 굴뚝에 올라간 거죠. 아버지는 피레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는 달이 앞에 걸려 있었고 바로 그 달에 다가가기 위해서 발을 내밀었대요. 딱 대놓고 표현은 안 했지만 이제 달로 다가갔다,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라는 거는 아버지 죽음을 의미하겠죠.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라는 거는 우리 종이 비행기를 한 번쯤 날려봤죠. 한번 날리면 어때요? 계속 날아가나요? 계속 저기 끝까지 계속 가?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상승하는 듯이 보였지만 언젠가 이렇게 떨어지죠. 곧 이내 추락을 하고 말아.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현실이 너무 힘겨워서 이제 자신이 꿈꾸는 이상향, 달나라를 가기 위해서 결국 이제 자살을 선택을 하신 거죠. 결국 내 이상향을 가고자 노력은 했으나 꿈꿨으나 이내 곧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종이 비행기는 현실에서 이상세계를 향해 쏘아 올린 종이 비행기죠. 이 종이 비행기는 계속 날 수 없어. 결국 달나라로 갈 수 없잖아. 종이 비행기를 날린다고 해서 달까지 갈 수 없죠. 좌절될 수밖에 없는 희망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이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제목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작은 공 역시 마찬가지야.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뭔가 커다란 공, 대단한 공, 막 멋진 공, 막 황금빛 커다란 막 그런 공이 아니라 소박한 꿈, 소박한 희망이에요. 이 작은 공 역시 마찬가지죠. 공도 던지면 언젠간 떨어지잖아. 공 던진다고 달나라까지 가나요? 그렇지 않죠. 이 작은 공 역시 여기다 적을까요? 그저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는 꿈이에요. 근데 이 꿈도 결국 좌절되죠. 공을 던진다고 해서 이상향으로 갈 수 없잖아. 언젠가는 그 중력으로 인해서 추락을 하죠. 그러한 비상, 꿈을 꿨지만 결국 추락하고 마는 그런 아버지의 꿈과 희망, 그쵸? 그런 걸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달나라 이상세계 말고도 책 이름 1만 년 후의 세계도 결국 달나라를 꿈꾸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1만 년 후의 세계는 아주 먼 미래를 의미하기에 아버지의 꿈과 열망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해.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1만 년 후에야 될까 말까? 뭐 이런 의미겠죠. 작품 줄거리 같이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 정리를 했고요. 이제 이 작품에 드러나는 특징 몇 가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작품은 비극적인 현실을 동화적으로 그려내고 있죠. 아버지가 투신하는 장면을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영희는 기타줄을 끊었다 라고 얘기해요. 영희의 희망이 좌절된 거를 기타줄을 끊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또 반어적인 명명을 통해서 비극성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살기 힘든 그런 현실을 더욱더 부각하고 있죠. 이어서 접속사가 없는 단문의 형태를 가진 소설이에요. 주로 짧은 문장을 사용해서 인물의 처지나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과거와 현실을 교차하는 독특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난쟁이, 행복동, 달나라 등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기도 하죠. 추가적으로 이 작품의 서술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작품은 연작소설이에요.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교과서에서 살펴본 부분은 1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1부에서는 영수가 나로 등장하죠. 영수가 서술자로 1인칭 시점인 작품으로 등장해요. 반면에 2부에서는 영호가 서술자로 바뀝니다. 또 3부에서는 여동생 영희가 서술자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1인칭 시점이긴 하지만 1부, 2부, 3부 각 부에 따라서 서술자가 변화한다라는 작품의 차임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오늘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 같이 살펴봤죠. 작품을 읽으면서 1970년대 사회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었어요. 특히 70년대 철거민의 빈곤한 생활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더 이상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날리지 않아도 괜찮은, 작은 공을 쏘아 올리지 않아도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달나라를 그저 꿈꾸고 이상하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달나라처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한 컷 문학으로 마무리할게요. 안녕.